손수조와 정은혜의 주간 이슈 수은주 코너입니다. 여야의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그리고 새 총리는 어떤 사람이 좋을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두 분이 뽑은 이번 주의 사진, 이번 주의 전국 사진 선정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우선 손 위원장께서 오늘 어떤 사진 골라오셨습니까? 네, 문창극 총리 후보님께서 사퇴하시면서 이제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선택한 것이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의 정가에서는 문창극 후보님의 사퇴가 가장 핫 이슈였기 때문에 꼽아봤습니다. 예, 저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고 안타까웠고 어쨌든 이 민주주의에서는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새누리당의 어떤 스스로 자성과 반성이 정말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런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표정에서 착잡함이 묻어나는데요. 네. 스스로도 많이 자성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과 저는 미래 세대의 어떤 이제 그 역할로서 과연 이 우리나라에서의 청문회 제도 이대로 좋을까라는 것, 근본적인 것 생각을 해봤었고 새누리당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정말 잘 이루어내면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 아주 근본적이고 조금 더 이제 그 원초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예. 자, 이 젊은 정치인들한테 이런 고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건 얻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은혜 위원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선택한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각 서울의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했고 또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우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이제 사진 찍은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저는 저 사진 보고 이제 이거 합성한 건가? 왜냐면 전부 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시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길래 그래서 합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당 의원들보다 더 밝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이재우 의원이. 그래서 특히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창극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라는 또 발언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선정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이번 사퇴가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의사가 있었고 여론이 있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여당의 말이 맞다라고 또는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 여당 의원이 됐을 때 야당이 어떤 건 맞다 그러면은 우리 정 위원께서도 거기 동참할 생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의사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손 위원장이랑도 저희가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하고 또 정말 당에서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싸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은 협력하자. 뭐 그런 얘기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손 위원장은 착잡했다. 그리고 많이 반성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이제 뭐 생방송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제 뭐 13분 정도 했던 그 사퇴 기자회견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뭐 오도된 여론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고 칼럼이라든지 신문들을 통해서 또한 여론을 주도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스스로가 여론을 비난하고 또 언론을 비판하면서 그런 사퇴의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빛이 안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보는 시각차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김대중 정권 때에도 한 달에 걸쳐서 두 분이었죠. 장상 총리님 그리고 장대환 이제 총리 후보님이 낙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책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박지원 비서실장께서는 정치권은 정치권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여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선을 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또 보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도 발목 잡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이제 청문회 제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 정도가 이 청문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신상 같은 거는 비공개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수정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라든지 낙인 찍기라든지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게 되면 정말 누구 하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기 전에 청문회에서 얼마나 내가 낙인을 찍게 될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국가 운영을 할 때는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청문회 자체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야당 입장에서도 너무나 공적인 언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문회 위원장이셨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언어로 맞이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총리 낙마 7관왕이다라고 하시면서 한번 덤벼봐라, 낙마시키겠다라는 식의 청문 제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제 과거 민주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민주정부 때는 이제 청문회에서 그 검증 절차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청문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야당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야당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창극이라는 후보가 나타났을 때 사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한 그분의 칼럼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깜짝 인사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또 뭐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되었던 그 강연인가요? 그 연설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예.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낙마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에 있어서는 사실 임명직과 선출직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선출되신 분들은 예. 그 선출 과정에서 개인적인 도덕성이라든지 비리 같은 것이 다 밝혀지게 되죠. 네. 상대 당이나 상대방 후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과정이 있는데 예. 임명직에 선임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저는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그 자리에서 검증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저희 쪽에서도 청문회에 관련된 어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던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이 정말 후보자였고 적격한 후보자였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이미 야당에서는 국민적 심판 운운하면서 청문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국민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량 여론조사에 나왔을 때 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믿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을 할 때 잘못하면은 무조건 국민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을 회피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우리 저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민의 뜻에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몸을 숨기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짧게요. 것은 국민도 반대를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이 있었고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많은 보수 단체 내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보수 내에서의 갈등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예.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새 총리 후보를 뽑아야 되고 또 그러면 같은 그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총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어떤 총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하마평이죠, 아직은. 누가 있는지 이인경 앵커 브리핑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 세 번째 낙마
막아야 한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을까요? 인사검증 통과가 제일 기준이 된 지금 정치인 총리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새로 거명되는 정치인 중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가 된 지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충청권 출신이고 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이 있는 점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여당을 이끌었던 황우여 전 대표도 새로 거론됩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지만 다선 의원으로 검증 통과가 쉽고 여당 대표를 지낸 중량감 때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꾸준히 제기되는 카드인데요. 다만 대권주자라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충청권의 이인재 의원도 조각 당시부터 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정치권 밖의 인물도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데요. 검찰 출신인 김희옥 동국대 총장, 또 과학자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호남 출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요. 법조인 후보도 여전히 거론됩니다. 이 참여정부 당시 재직했고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 그리고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거명돼 온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법조인이냐 이런 비판 여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안대희 위원장을 발탁했던 것으로 볼 때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도 통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치인 출신들은 다 검증이 쉬울 것인가, 아까 선거 때 다 검증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런 것인가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뭐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수사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 그분도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다 검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그런 검증을 좀 오히려 느슨하게 만들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도 정치인이신데요. 자기 관리 정말 잘 해주시고요. 네. 자, 어떤 총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핵심은 국가개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통일대박론이라든지 예. 국가개조, 혁신 이런 부분을 함께 그 국정 로드맵을 함께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있습니까? 그걸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고 다 국민인데요, 우리가. 네, 정말 이 인사권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데 예. 정말로 다시는 정말 이런 이제 국가 분열과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도록 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 예. 정말로 이 청문회라는 게 묻고 답할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내각을 예.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인사권은 없으시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네. 저는 뭐 법조계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네. 정치계에서는 아무래도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선택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예. 1차적인 검증은 그래서 거치셨다. 그래서 정치계 쪽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요? 네, 먼저 저는 이번에 저희가 총리를 왜 선출을 해야 되는지,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정우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에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을 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께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시려고 하는 건데요. 과거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 사실 저는 손 위원장님과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저는 오히려 개혁이라든지 국가 개조할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국민의 세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례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분노를 하셔서 청와대 앞에 가셨을 때 사실 저는 그 앞에서 이제 천막 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분들을 정말 청와대로 불러오셔서 뭐 간단한 차라도 대접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 네. 그런 면을 저는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유족들? 근데 이제 그 이후고요. 이제 네. 최초에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는 네. 이제 그분들이 계속 앞에서 기다리시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그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총리라는 것은 여성이 좋을까요, 그러면? 성별이나 뭐 지역이나 네. 사실 뭐 지역에 관해서도 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네. 호남 인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저는 총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 혼자 상상해 보기에는 네, 상상 뭐 좋습니다. 야당 인사도 괜찮다. 야당 인사 아니면 좋다. 예. 약간 야당과 뭐 여당과 약간 중립적인 그런 인사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요. 예. 네, 정말 이번에는 청문회까지 예. 이렇게 원활하게 가고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한테 미션을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당대표와 셀카 찍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겁게 보셨고 그런 것들이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애주고 서로 소통하는 시청자들과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미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인지 이인경 앵커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인경 앵커 나오세요. 네, 미션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식사를 주로 어디서 하나요? 두 분께 좀 여쭐게요.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보통 그 미팅을 해서 일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국회 식당 이런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분들은 사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니시는데요. 주로 점심이나 저녁 이런 식사 시간이 아니면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그게 같습니다. 어디냐는 거죠. 그게 가장 뭐 이제 국회 회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여의도 쪽에서 많이 좀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쪽에서. 네. 예. 다 해결됐나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국회에도 구내 식당처럼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메뉴가 뭐고 얼마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사실 국회에도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본관에도 3개, 그다음에 회관에도 2개 있고 도서관에도 또 식당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의원님들은 의원 회관에 계시니까 이제 회관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식당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인 경우에 한 2,800원 정도? 2,800원. 네, 2,800원. 근데 직원이 아닐 경우 한 4,000원 정도 되는 그런 식당이 있고요. 그건 이제 자율 배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반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또 다른 식당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더 고급 메뉴들을 맛볼 수 예.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라도 다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분증 내고 가면 누가 네. 보내주더라고요. 예,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네, 네. 예. 자, 미션 주시죠, 이제.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미션입니다. 바로 국회 식당에서 밥 먹기입니다. 네, 국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이렇게 셀카로 찍어주시고 그날 메뉴도 사진으로 찍어 오시면 됩니다. 네. 자, 6,000원에서 10,000원짜리가 제일 비싼 것이고 2,800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과연 반찬이 뭐가 나오길래 그렇게 비교적 저렴한 건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회를 취재하면서 이제 봤지만 예, 두 분의 그 셀카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또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 그런 역할 두 분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